네. 제 주제는 해상 운송과 관련된 선박의 보험인데요. 앞서 이제 자동차 보험 그리고 항공기 보험이라고 해서 뭔가 기체라는 객체를 중심으로 이제 보험을 규정했었는데, 해상에서는 이제 선박 보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말하는 자기 차량 자차 보험을 주로 일컫는 이제 선체 보험을 선박 보험이라고도 일컫기도 해서, 단순히 이제 선박 보험이라고 하면 너무 좁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그 모든 보험들을 다 포괄해서 해상 보험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 발표 주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일 난해하고 익숙치 않은 주제일 것 같아서, 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 조금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 본격적인 발표 앞에서 약간의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이제 박세윤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것들 중에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율 자동차와 맥락이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UAM이 말씀하셨던 항공기 보험이 어떻게 보면 해상 보험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항공기 보험도 이제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타는 국제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같은 경우가 제가 발표할 주요 주제이고요. 해상 보험에서도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이제 내항 운송 또는 세월호 같은 여객선이 이제 주로 이제 UAM 법리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제 발표를 조금 들어주시면 그래도 조금 익숙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면, 사실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이 되긴 한데요. 먼저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규모가 얼마인데 그래서 보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보험의 전제는 항상 이제 책임 체계 그리고 법에서 운항을 허락해 주는 게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자율운항 선박 선원이나 선장이 없이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율자 자동차 보험, 일반 이제 항공기 보험과 다르게 해상 보험이라고 하는 선체 보험, 적하 보험, P&I 보험, 건조 보험 같은 이 모든 해상 보험의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고, 이 조항들 중에 일반 보험의 약관 그리고 내용들 중에 자율운항 선박에서 문제되는 부분들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 드리고 싶은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들 역시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자율운항 선박,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은 굉장히 익숙해 하시는데 자율운항 선박 자체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개발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에 반해서 이제 보험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고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것이 잘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보험 논의가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보다 굉장히 더디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율운항 선박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UAM과 같은 맥락으로 이제 무인 이동체, 모빌리티라는 관점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155억 달러, 하나로 바꾸면 막 170조 원 정도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무역 물량의 99%가 해상 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 물건을 구입하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바다를 통해서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해서 선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해상 운송이 자율운항 선박으로 바뀐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장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율운항 선박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에서는 2012년부터 이미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여러 연구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문인이라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고요. 그 착수를 바탕으로 이제 노르웨이에서 비료 회사인 야라 인터내셔널에서 야라 프로젝트를 했고, 그다음에 리볼트 프로젝트, 그다음에 핀란드의 아와 프로젝트 등 이제 어
통합적이고 산발적인 굉장히 많은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2012년부터 그리고 중국은 2015년부터 정부가 나서서 아예 통합적으로 이 자유로운 선박이 해상 운송 분야에 큰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인식하고 굉장히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연구 개발에 착수하긴 했지만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각 조선 3사 개별적으로 각자 기업 주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이제 산업부와 해수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2020년부터 이제 뒤늦게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박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조선 1위라는 국가이고, 그래서 자유로운 선박을 개발하는 것이 이 조선 1위라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진해운이 망하긴 했지만 이제 HMM, SM 상선 등 여러 해상 운송 업체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제 무역 물량의 약 99% 이상을 해상 운송으로 이제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해상 운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망 능력이라는 이제 의무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망 능력이라는 것은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는 크게 선장, 선원이라는 인적 가망 능력과 그리고 그 배 자체가 물적 가망 능력, 항해를 감당할 수 있게 안전하게 설계가 됐는지 여부입니다. 근데 이 인적 가망 능력과 관련해서 선장 선원이 없으면 그 자체가 인적 가망 능력 결여가 돼서 해상 운송 자체에 투입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에 제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해서 법 기술 개발은 이제 2020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이제 기술 격차를 따라잡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 논의 그리고 보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야 이제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국제적인 논의는 유엔 산하 기구인 IMO라는 국제 해사 기구에서 주도해서 논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IMO에서는 2017년부터 이제 자유로운 선박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규정 식별 작업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선박을 다양한 단계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의는 자유로운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1월에 이제 울산 지역구인 권명우 의원과 전남 무안 지역구인 이원택 의원에서 각각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률안 초안 작업을 제가 했고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IMO의 규정을 그 정의를 따라서 다양한 단계, 총 4단계에 따라서 이제 각각 그 발전 단계에 따라서 사람의 개입이 점점 줄어드는 선박을 말합니다. 그래서 IMO에서 발전 단계는 크게 이제 레벨 1부터 4까지 있는데, 레벨 1은 기존과 동일하게 선장과 선원이 타고 있는데 대신 조금 더 스마트한 장비들을 통해서 이제 선장의 역할을 보조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레벨 1은 사실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근데 레벨 2는 선원은 조금 줄어드는 선원들이 타고 있지만 대신에 이제 육상에서 관제를 하는 형태, 육상에서 조종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쉽게 설명드리면 드론과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선원이 배에 타고 있지 않고 완전히 드론처럼 원격으로 조종하는 형태를 말하고, 레벨 4는 이제 완전 자율 자동차와 동일하게 아예 배에 선원이 한 명도 타고 있지 않은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정의들도 그대로 이제 자유로운 선박 촉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규정 검토 작업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규정 검토 작업은 2017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IMO에는 굉장히 많은 협약들이 있습니다. 그 협약들이 이제 다 국내에서 비준하는 경우 국내법에 반영돼서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 관련 법들에 전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해양 환경과 관련된 법들도 이제 IMO에서 소관을 하고 그 법들을 이제 비준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국내법으로 반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규정 검토 작업의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레벨 1, 2, 3, 4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레벨 1, 2, 3, 4별로 그 기존의 협약들이 자유로운 선박에 적용이 되는지 혹은 적용이 되지 않는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자유로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막는 것인지, 아니면 적용되지만 막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애매한 것인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이것들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형식으로 이제 기존의 법률들, 협약들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를 통해서 이제 검토 작업은 일단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가 크게 세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이제 공동작업본을 구성해서 2024년에 가이드라인 이제 뭐 골 베이스먼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목표 지향형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고 2028년도가 돼야지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협약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28년까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유로운 선박 운항 안전과 관련된 국제 협약, 국제 법률이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백이기 때문에 그 국제적인 보험사들도 먼저 나서서 보험 약관을 만들거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2024년에 이제 가이드라인은 이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것도 이제 강제성이 없어서 적용하는 것도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법률상의 제한을 보면 우리나라 법률 역시도 선장과 선원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리고 선장과 선원이 탑승했을 때의 기초로 한 선박의 설계를 이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뀐다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그리고 선박법 자체에도 자유로운 선박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법률 안에서는 이제 자유로운 선박이 운항하기가 금지되어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보험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상법 706조에 보면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험 약관에 보면 가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선박을 운항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가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선박을 운항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은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운항하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망 능력과 관련된 법률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적 가망 능력에 대해서는 선원법, 선박직원법 그리고 물적 가망 능력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의 기초로 이제 두고 있어서 이러한 규정들도 모두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뀌기 전에는 IMO에서 발표하는 2020년에 이제 강제 협약을 바탕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유로운 선박, 소형 자유로운 선박에 대해서는 이제 중소기업 벤처 장관부 소관 법령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경남의 무인 선박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이 돼서 소형 선박 12m 미만, 그리고 10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서는 일부 실증을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은 소형 선박이라는 한계점, 그리고 경남 앞바다에서만 할 수 있다는 한계점,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단 4년이라는 시간상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테스트는 해서 성능이 기술 개발이 잘 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실제로 상용화에는 큰 제한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금 현재 이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이제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제한들을 21조에서 운항의 승인을 통해서 해수부 장관이 다 풀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했고요. 대신에 그 전제 조건으로 해수부 장관이 부여하는 안전 의무를 충족하고 그리고 기자재 그리고 선박의 인증 제도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제 21조 2항에 따라서 이제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유로운 선박 운항 해역에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규제들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선박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고 법적 제한이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선박을 보험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일단 해상보험 일반적인 기존의 해상보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존의 해상보험은 사실 침몰 다초 충돌 황천이라는 뭐 해상 고유의 유명 뭐 페리를 오브 더 씨라고 하는데 굉장히 기존의 해상 운송이 초기에 시작됐을 때는 배가 4척이 출항하면 3척만 돌아와서 한 척은 침몰하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험대차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보험이 굉장히 필수적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보험연구원 안창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세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항공기 보험에 적용되는 로이드는 사실 해상 보험을 팔던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보험이 이제 쉽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해상 보험이 이미 굉장히 많은 사고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약관을 항공기에 적용하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항공기는
선박이든 이런 보험들의 출발은 영국의 로이드라는 보험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로이드가 굉장히 큰 영향을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해상 운송 자체가 배가 네 척이 출항하면 한 척이 무조건 침몰하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시하고, 그리고 그 안정성의 중시가 이제 가막 능력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변화를 굉장히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이고요. 그래서 해상보험을 크게 구분하자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선박보험, 선체보험이라고 부르는 자동차로 치면 자차보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박에서 해상 운송을 할 때 화물에 대한 보험인 적하보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선박을 건조했을 때 이제 건조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 불가등 손해보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들에 대해서 그 해상 운송 사업자들이 이제 상호 부주 형태로 이제 돈을 내서 자기들의 책임, 그리고 나머지 보험들에서 커버 못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P&I 보험이라고 이제 새롭게 P&I 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자유로운 선박 논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보험들도 중요하지만 P&I 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P&I 보험이 커버하는 그 담보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해상보험은 크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해상보험은 크게 선체보험, 그리고 적하보험, P&I 보험이고요. 그리고 건조보험도 일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조물 책임보험은 사실 해상보험이라고 일컫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앞으로 이제 자유로운 선박에서는 제조물 책임보험 역시도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총 5가지 보험 종류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체보험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에서는 자차보험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하보험은 이제 화물에 대한 보험이고, P&I는 이제 제3자 책임 배상보험, 뭐 자동차로 치면 이제 그 인적 담보, 뭐 인적 담보라든지 또는 이제 제3자 배상보험, 운전자 보험의 담보,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조보험은 조선소에서 가입하는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제조물 책임보험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상보험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로이드라는 것에 통해서 로이드라는 보험사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오다 보니까 영국 국제해상보험이라는 IUA라는 이제 보험자 협회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표준 약관을 우리나라에서도 통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을 무시하고 보험에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내양 운송 또는 여객선에는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할 수 있지만, 그 국제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는 이 보험 약관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보험 사고 처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삼성화재와 우리나라 선사들이 가입하는 보험에서도 이 약관들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약관에는 영국법 준거 약관이라는 걸 두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의 해석과 관련해서 이 보험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법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국법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해석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약관이 유효하다라고 이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해상 운송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제적으로 이해관계자인 선박 소유자, 뭐 용선자, 뭐 화주, 보험자,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국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 보수성을 지니고 폐쇄성을 지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상법의 해상보험 규정들인 이제 693조부터 718조도 사실 이러한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이제 개수해서 발전시킨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자유로운 선박 논의는 특히 여객선 그리고 내항 운송, 우리나라 안에서만 운송하는 것을 제외한 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에 관한 보험들은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약관, 영국 보험자 협회의 약관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자유선박 논의가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보험에 따라 살펴보면, 선체보험은 선박 자체의 기체, 그리고 선박에 딸려 있는 속구, 그리고 뭐 의장, 뭐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을 이제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쉽게 뭐 자동차 자차 보험, 자기 차량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침몰, 자초, 화재, 충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보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돌의 4분의 3만 보장을 하고요. 상대 선박의 충돌 보험에서는 4분의 3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역시도 가망 능력입니다. 선체보험에서도 가망 능력을 갖추지 않고 상해를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에는 선체보험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가망 능력에 대한 법제가 정비되어야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체보험 약관, 표준 약관, 영국에서 선체보험 표준 약관 6조 제2항에서 보면 선장 선원, 도선사의 과실, 그다음에 선장 선원의 악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선장 외에 인공지능 또는 육상 운항 관리자, 육상에 통제하는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적하 보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국 런던 보험자 협회에서 하는 이제 ICC ABC라는 이제 약관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가망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체 보험과 적하 보험은 사실은 뭐 물건이고 선박 자체이기 때문에 그 가망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선체보험에선 아까 빼놓고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는 선체보험에서 자율운항 선박이 고가가 될 텐데 그런 시스템까지도 이제 선체보험의 해석이 포함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약간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주 책임 상호보험 P&I 보험이라고 일컫는 건데요. P&I 보험은 나머지 해상보험에서 인수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커버를 해줌으로 인해서 해상 선박 소유자, 선박 임차인, 용선자들이 어, 해상 운송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계약 측면에서는 이제 선박 소유자가 보험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상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배상 책임들을 보장하기 때문에 책임보험이라고도 일컬 수 있습니다. 아까도 경남규제자유특구에서 말씀드렸던 그 책임보험 가입 의무, 그 다음에 자율운선박 촉진법에서 말씀드렸던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사실은 이 P&I 보험을 가입하라라는 얘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I 보험은 대표적으로 이제 선원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원의 상병, 선원의 질병, 그 선원의 이제 직무상 승선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과 관련된, 특히 유류오염과 관련된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을 커버해주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I에서 보장하는 담보는 뭐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선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은, 선체보험에서 선박이 충돌했을 때 상대 선박의 4분의 3만 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나머지 4분의 1을 P&I에서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선박의 재산 피해도 4분의 1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원에 대한 송환 비용, 사망, 상해, 질병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적하보험에서 커버하지 않는 잘못된 화물의 인도, 부족 인도, 혼합 인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P&I 보험은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선체 적하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부분들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I 보험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담보하기 때문에 자연운 선박에서 크게 바뀔 수 있고요. 특히 선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장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한국선주상호보험이라든지 뭐 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선원 공제 같은 경우에도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면책을 이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자 면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원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는데, 그럼 육상에서 근무하는 그 레벨 2와 3에서 육상 운항 관리자 역시도 선원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역시도 논의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항만 노동자, 뭐 선사, 육상 근로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없겠다라는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킹과 관련된 사이버 위험, 사이버 리스크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나머지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부분을 커버해주는 P&I 보험의 성격상 이런 부분까지도 담보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선주상호보험 보험 약관 규정 이제 36조 제1항 1호 마목에 보면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악의적인 코드 이런 사이버 전쟁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약관들은 대표적으로 개정돼야 될 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조보험은 이제 조선소에서 이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이제 커버하는 보험인데 이것 역시도 영국 보험자협회에서 만들어진 이제 ICBR이라는 약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박 건조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조 담보의 시기가 인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인도 이후에 실제로 이제 자유로 선박이 운항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커버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거를 조금 더 뭐 제조물 책임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뭐 건조 이후 인도 이후 1년까지 확대하자 뭐 이런 논의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에서 제조물 책임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 선박에서는 제조물 책임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약관 선박 건조 계약도 SAJ 표준 약관이라는 것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약관에 보면 어 발주자가 이제 선박 소유자가 지정하는 방식대로 커팅을 해야 되고 지정하는 방식대로 나사를 조립해야 되고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나사를 사야 되고 지정하는 방식의 철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지시받고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에 보면 구매자가 요청한 것에 따른 것에 의해서 발생한 제조물의 결함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서 제조물 책임을 적용하기에는 모든 것이 선박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자유운항 선박에서는 시스템 과정에서까지 과연 선박 소유자가 개입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또 변론으로 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는 선박 제조물 책임을 적용하고 선박 제조물 책임의 논의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개별적인 보험, 현행 보험은 이렇고 현행 보험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마지막 부분은 재연에 가까운데요. 앞서 이제 박세윤 박사님이 잘 설명해 준 것처럼 드론에 관해서는 국토부 소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보험 약관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해상보험의 특성상 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영국 보험자 협회의 약관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약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제 분쟁 발생 시 큰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그 항공기에서도 살펴보듯이 국제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해외 여행에 활용하는 국제 여객기에는 적용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운항하는 UAM에서는 표준 약관을 만들었던 것처럼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 운항하는 내양 화물선 또는 내양 여객선 정도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이제 해운조합 그다음에 뭐 어선 등에서는 이제 수협 공제회 같은 이제 기관들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현대보험사들을 이제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면 국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 약관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보험 약관을 적용해서 활용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IMO에서 이제 국제 협약을 만들 때 의제로 제출하고 그리고 보험 약관을 논의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런 보험 약관을 했더니 잘 운용이 됐습니다. 사고율이 낮아서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손해보험사 또는 이제 보험 개발원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도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규제자유특구에서도 책임보험을 가입 의무가 있었고 곧 통과될 자율운항 선박 촉진법에도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가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약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상용화를 하겠다고 법에서 풀어뒀는데 보험 약관이 없어서 보험 상품이 없어서 모두가 징역 또는 벌금을 져야 하는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이제 규제자유특구 경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 보험사들을 찾아갔는데 다 거절을 당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화재에서 이제 이것을 가입해 주기로 하셔서 P&I 보험 약관 영국의 P&I 보험 약관을 통해서 대인 1.3억 원 그리고 대물 1억 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보험료가 높았고 일회성 보험이어서 앞으로는 이걸 바탕으로 조금 보험 약관이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해상 운송 또는 적어도 시험하고 있는 시험 실증용 보험 정도는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애는 이제 해수부를 중심으로 한 이제 해운조합 뭐 수협 공제회 이런 분들 그리고 삼성화재를 바탕으로 한 손해보험사들의 큰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해상보험이라는 것이 로이드라는 영국 해상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선박 안전검사에 관해서는 이제 국제성급연합회라는 아약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국제해사기구 IMO가 규정을 만들 때 굉장히 큰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국제적으로 종사하는 선박에까지는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객선이라든지 내양 화물 운송,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바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법들을 만들고 보험 약관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유로운 선박법도 이제 국제적인 규정이 2028년도에 만들어질 것인데 굉장히 선제적인 입법이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바탕으로 보험 상품들도 개발이 되고 보험 약관과 책임 법제에 대한 논의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